자, 오늘은 원리합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원리합계라는 말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말이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근데 이게 다양하게 실생활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하나씩 가르쳐 줄게요. 일단 우리가 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이 단리법이라는 것은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체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은행에다 원금을 집어넣으면 일정한 이율로 이자가 늘어나는 체계인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최초에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율이 10%다. 이 연이율이에요. 연이율이 10%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1년 후가 되면 110만 원이 되고, 2년 후가 되면 또 최초 100만 원에 10%의 이자가 붙으니까 120만 원이 되고, 3년 후가 되면 최초 원금의 10%의 이자가 붙으니까 130만 원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가 n년이 되면 뭐가 될까요? n년 후가 되면 최초의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10%가 몇 번 발생하는 거죠? n년이 지났으니까 n번만큼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자 계산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단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리법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불합리하죠. 왜 불합리합니까? 예를 들어 최초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한다면, 나라면 1년 후에 이자 10만 원을 받은 순간 이 돈을 찾고 다시 그거를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110만 원이 원금이 돼서 1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찾은 다음에 옆에 은행에 가서 또 예금을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리법은 최초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나 그런 데서 단리법을 사용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리법은 언제 사용이 됐냐면, 보통 예전에 우리가 이제 주판,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80년대 초반이나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주판을 가지고 막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이 힘들고 그럴 때는 단위법으로 은행들이 좀 이자를 계산하기도 했어요. 근데 단위법 자체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불합리한 이자 체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수열에서 왜 이 단위법이라는 것도 또 배우느냐라고 하면, 이게 원금이었고 얘가 이자였고 얘가 집어넣은 횟수였죠. 그러면 만약에 최초 원금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율을 R이라고 하면 원금에다 이율을 곱하면 요게 이자가 되겠죠. 거기다가 기간 N년을 곱해주면 이러한 단위법의 원리합계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얘를 약간 정리하면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식 자체가 우리가 등차 수열을 보면 등차 수열이 n에 대한 1차식이거든요. 등차 수열이 n에 대한 1차식인데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단위법 체계가 이제 등차 수열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단위법 체계가 어떻게 보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고 했을 때의 그 모양이랑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법이 가끔 나오긴 나오지만 단위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불합리한 체계고 현재 은행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복리법을 가르쳐 줄 건데, 자, 복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최초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계산했던 그 지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체계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다. 이율은 10%고 연 단위로 내가 이자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면 1년 후에 이자가
100만 원에다가 그거의 10%인 10만 원이 붙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가 되냐면 1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이 되면 이 1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1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데 원금이 110만 원이고 이 110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가 붙거든요. 그럼 요거의 10%가 얼마일까요? 10%는 11만 원이죠.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21만 원이 되겠죠. 3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이 되면 원금이 120만 원이고 이 121만 원에 대해서 10%의 이자가 붙으니까 12.1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33.1만 원이 됩니다. 자, 당연히 단위법하고 비교했을 때 이자가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다가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구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든 모든 이런 걸 따질 때 바로 전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가 늘어났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복리 단위로 모든 거를 계산하니까 은행 이자도 복리 단위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은행 이자도 복리 단위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복리 단위이기 때문에 복리 단위로 계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은행 직원이나 뭐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 상품이 복리로 계산이 돼서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을 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복리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은행 이자도 복리 단위로 계산이 되지만 물가 상승률도 복리 단위로 계산이 돼요. 근데 항상 물가 상승률보다는 은행 이자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가령 물가 상승률이 10%면 은행 이자는 뭐 7%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짓 중에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1억을 넣어놔가지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계산이 돼서 1억이 10억이 되면 나는 10억짜리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은 가장 잘못된 거죠. 왜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무조건 그보다 높은 걸로 물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서 은행에 1억 넣어놔서 10억이 되면 그 10억짜리 집은 100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는 순간 항상 본전 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복리법이고 이거를 또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N년 후는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N년 후는 이렇게 되겠죠. 최초 원금 100만 원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N년 후에 뭐가 될지 계산하는 거는 복리법 같은 경우는 바로 찾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어떻게 될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귀납적 추론을 할 건데 자, 봅시다. 최초의 원금이 A예요. A고 얘가 1년이 지나면 원금에 해당하는 이율이 곱해져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또 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B라는 금액이 원금이 되고 여기에 또 이자가 붙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 이자가 붙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또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C라는 원금에다가 역시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이것도 C로 묶어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얘를 한번 D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B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라는 것은 B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건데 얘가 B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최초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고요. D라는 것이 뭐였죠? D가 이거였죠.
D는 C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건데 C가 이 녀석이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에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게 D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면 1년이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 2년이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 3년이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 그렇다면 N년이 지났을 때의 원금과 이자를 S라고 하면 S는 최초의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런 형태의 꼴이 되겠죠. 그래서 공리법의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은행에다 내가 A라는 금액을 이율 R로 N년 동안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금액이 커지는 게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복리법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이게 마치 뭐랑 유사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하고 유사하죠.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랑 유사해서 복리법 계산법은 등비수열과 유사해서 등비수열 단원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단리법 계산식은 등차수열과 유사해서 등차수열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금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기수불과 기말불을 설명을 할 텐데 기수불은 실제 적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기말불은 실제 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진 않아요. 보통 돈을 갚는 행위, 상환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계산하는 공식인데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기수불하고 기말불을 가르쳐 줄 건데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수불은 매월초 또는 매년 초니까 편의상 연초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원금을 A, 그 다음에 이율이 R, 그 다음 N년, 기간은 N년, 그리고 기수불, 요거 기수불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일단 매년 초에 넣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년 초에 은행에 A1을 넣고 적금이니까 매년 넣겠죠. 2년 초에도 A1을 넣고 3년 초에도 A1을 넣었어요. 그리고 N년 초에도 A1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얘가 N년 말에 돈을 찾는다라고 하면 N년 말이 됐을 때 뭐가 되느냐? 1년 초에는 A1은 N년 말까지 총 N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니까 복리법으로 계산해서 요만큼의 이자가 붙는 거고 2년 초에는 A1은 N년 말까지 N-1년이라는 이렇게 이자가 붙는 거고요. 3년 초에는 A1은 N년 말까지 N-2년이라는 이러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같은 방법으로 가서 N년 초에는 A1은 N년 말이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의 이자가 붙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뭘 생각하냐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게 매년 넣은 돈들의 적립 총액이 되겠죠. 이 적립 총액이 뭐가 될지 한번 구해봅시다. 자, N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니까 S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은 구조적으로 보면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죠. 공비가 얼마죠? 1 플러스 R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니까 1 플러스 R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죠? N개 빼기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면 N년 동안의 적립 총액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걸 기수불이라고 하고 실제 적금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불을 설명을 해줄게요. 기말불이 뭔지.
자, 기말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의 이자를 계산, 매 말에 이제 집어넣는 형태인데 1년 말에 이거는 이제 뭐 적금이나 은행 그 체계는 맞지 않다 그랬죠. 돈을 갚을 때 쓰는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말, 2년 말, 3년 말 해가지고 각각 내가 A1씩 넣어서 언제까지 N년 말까지 A1을 넣었을 때 요게 N년 말이 되면 똑같이 N년 말이 됐을 때 얼마가 쌓이는지를 따지는 게 기말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1년 말에 넣은 A1은 N년 말이 되면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가 흐릅니까? N-1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년 말에 넣은 A1은 N년 말이 되면 역시 기간으로 따지면 N-2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가고요. 3년 말에 넣은 A1은 N년 말이 되면 역시 기간으로 따지면 N-3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년 말에 A1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N년 말에 A1을 넣으면 N년 말에 돈을 찾으니까 기간이 하나도 안 흘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따라서 초항을 이걸로 보면 계속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그런 형태고 항의 개수는 N개죠. 그럼 이거의 적립 총액을 구해보면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이 A가 되고요. 그 다음 공비는 1 플러스 R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N개죠. 자, 이게 기말불의 적립 총액 공식이고요. 이 기말불의 적립 총액 공식은 기수불의 적립 총액 공식과 비교해보면 다 똑같은데 첫 번째 초항에 이자가 붙냐 이자가 붙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죠. 자, 여기가 기수불, 기말불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기본 예제들은 풀어주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기본 예제들을 풀고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개념 정리만 할 테니까. 자, 이제 복리법 활용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려줄게요. 복리법 활용 공식 알겠죠? 그 첫 번째,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복리법은 구조 자체가 이런 형태입니다.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꼴.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가령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놨다. 은행의 이자가 10%더라. 10년 동안 넣어놨다. 내 돈이 얼마가 됐을까? 혹은 내가 집을 샀는데 1억짜리 집을 샀다. 이게 매년 5%씩 오르더라. 20년이 흘렀다. 우리 집의 값. 혹은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몸무게가 60kg다. 밥을 먹다 보니까 매달 몸무게가 10%씩 늘어난다. 그래서 뭐 10개월이 흘렀다. 이때 뭐가 되느냐? 그래서 몸무게가 60kg인데 매달 10%씩 늘어나. 10개월이 지났을 때 내 몸무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증가하는 복리법을 사용하고요. 자, 반대로 감소하는 복리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뭐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샀는데 30만 원짜리를 샀다. 근데 주식이 매달 5%씩 떨어지더라. 10개월이 지났다. 나의 주식의 값. 자, 어떤 과자가 나와서 2,000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안 사 먹어. 안 사 먹으니까 10%씩 할인해. 10%씩 몇 번 할인해서 5번 할인했어. 그때의 가격.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감소하는 복리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복리법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내가 몸무게가 60kg인데 한 달이 지나니까 10%가 감소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데 그 다음 달에는 또 다시 먹기 시작해서 20%가 증가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운동을 했더니 그 몸무게에 또 10%가 감소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몸무게가 20%씩 증가도 하고 10%씩 감소도 했다.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할 때마다 10% 감소하지만 운동을 안 할 때마다 20% 감소했다. 그럼 이게 몇 번이냐?
10%씩 감소하는 게 6번이 있었고 그 다음 20%씩 증가하는 게 4번이 있었다. 이때 나의 몸무게. 자, 혹은 집을 샀는데 10억짜리 집을 샀다. 이게 10%씩 5번이 올랐고 그 다음 5%씩 4번 떨어졌다. 그러니까 총 9년 동안 매년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의 가격이 뭐가 되냐? 10억짜리 집인데 10%씩 5번이 올랐고 5%씩 4번이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증감이라는 것은. 자, 하나만 더. 조총유가가 2,000원인데 사람들이 너무 사 먹으니까 10%씩 올렸어. 그래도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이번에는 20%로 올렸어. 그러자 사람들이 안 사 먹어. 그러니까 30%를 내렸어. 그래도 안 사 먹어. 그러다 50%를 내렸어요. 이때 조총유가일까?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우리가 복리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복리법 활용. 시간의 역순복리법이 있어요. 시간의 역순복리법은 공식이 이건데 자, 이 공식이야. 이 공식은 뭐냐? 가령 이런 거야. 우리 집이 지금 10억이야. 예를 들어 10억.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10년 전에 구입을 했대.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 집의 가격이 너무 궁금한 거야. 얼마인지. 10년 전에 가격이 궁금한 거야. 근데 물가 상승률이 연당 5%씩 올랐어. 그러면 10년 전의 가격을 라지 A라고 하면 얘가 10년 동안 5%씩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0.05의 10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른 집의 금액이 10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라지 A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10억을 1 플러스 0.05의 10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역순에서의 금액을 찾을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복리법이 곱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간의 역순으로 갈 때는 나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간의 역순으로 갈 때는 나누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간의 역순 복리법이다. 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가령 내가 이게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연금을 받는데 연금 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한 거냐 라고 했냐면 지금 일시불로 당신 10억을 받을 거냐 10억을 받을 거냐 아니면 매년 1억씩 20번을 받을 거냐 20년 동안. 그러니까 일시불로 10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앞으로 올해부터 1년 후부터 매년 1억씩 20번을 받을 거냐. 단 물가 상승률은 얼마냐? 물가 상승률이 R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려면 일시불로 받을 때의 10억과 매년 1억씩 20번 받았을 때의 금액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해야 되죠. 따라서 매년 1억씩 20번 받는 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 일시불 10억이랑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어떤 게 이득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1년 후부터 1억씩 받는 거죠. 2년 후가 돼도 1억을 받고요. 그 다음 쭉 가서 20번을 받는 거니까 20년 후가 돼도 역시 1억을 받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해석을 하면 돼요. 1년 후의 1억은 지금 시점으로 해석을 하면 시간의 역순으로 가는 거죠. 1년 전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눠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억을 나눠주면 돼요. 뭘로 나누죠? 이율. 그 다음 2년 후에 받는 1억도 지금 시점으로 해석하면 2년 전으로 가는 셈이니까 시간의 역순이니까 나눠주면 되죠.
20년 후에 받는 1억도 지금 가치로 해석을 하면 1 플러스 R의 20승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의 합이랑 우리가 뭘 비교하면 되죠? 10억이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큰지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것들의 합을 구할 때는 뭘 가지고 구니까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구하면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구한 다음에 요거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큰지를 따져주면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면 뭐 좀 특이 유형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복리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반감기, 예를 들면 반감기. 지금 A0라는 양이 있는데 얘가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이다. 1000년. 1000년이야. 1000년. 1000년인데 N년이 흘렀다. 그럼 요 녀석의 양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내 몸무게가 60kg인데 요게 10%가 주는데 10%가 줄어서 0.9가 되는데 얼마가 걸려? 30일. 한 달 30일이 걸려. 그러면 내가 운동을 예를 들면 T일 동안 했어. 이때 나의 몸무게. 나의 몸무게. 방사능이 유출이 됐어.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이 돼서 얘가 확산이 돼. 얼마씩 확산이 돼? 5%씩 확산이 돼. 5%씩 커져. 근데 5%씩 커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3000초가 걸려. 3000초. 지금 얼마 걸렸어? T초가 걸렸어. 그때 방사능의 양.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복리법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샀는데 3년마다 가격이 2배가 되더라. 얼마짜리 집을 샀어? 10억짜리 집을 샀어. 그러면 N년이 흘렀을 때 내 집의 값이 얼마냐? 이게 궁금해. 그런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요게 2배가 되는데 얼마가 걸려? 3년. 얼마 흘렀어? N년. 나의 집의 가격.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복리법 축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선생님.